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 이식 임플란트 학회와 함께하는 오스템 수요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동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에 근무하고 있는 안수진이고요. 오늘 저는 임플란트 틀니의 식립 전략, 어디에 몇 개 심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플란트 틀니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치학과 부분 무치학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역사도 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려해야 하는 이 잔존 지대치라는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하나 더 적은 완전 무치학의 경우가 조금 심플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부분 무치학의 경우가 조금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틀니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브레네막 교수님께서 개발하셨다는 것은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그 임상에 최초로 식립된 케이스는 이러한 이제 부분 무치학 케이스가 아니고 그 완전 틀니를 장착하는 총이치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처음 식립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은 이제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 오버덴처라는 이러한 형태의 보철물이 처음 문헌에 보고된 것은 1977년도입니다. 이 논문 또한 임플란트 개발자인 브레네막 교수님께서 퍼블리시한 논문인데요. 발표된 연도가 1977년도이지만 이 논문이 환자 임상의 10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발표한 논문이시기 때문에 실제 시술은 1960년대부터 이루어진 그러한 형태의 보철물입니다. 따라서 역사가 지금 한 60년 정도 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요새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IARPD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처음 문헌에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990년도에 처음 문헌에 보고됐을 때는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임플란트를 이제 서베이드 크라운으로 수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후방 무치학을 국소이치로 시술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요때의 IARPD는 임플란트에 힐링캡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어태치먼트를 써서 주로 이제 서포트를 보강하는 그러한 형태의 보철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서베이드 크라운으로 수복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방 무치학을 국소이치로 수복을 하는 이러한 IARPD의 형태는 1998년도에 처음 문헌에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역사가 깊고 심플한 따라서 이제 역사가 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식립 전략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완전 무치학의 경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 무치학에 있어서 이제 시술을 할 때 아무래도 상악보다는 이 하악에 좀 더 우리가 많은 시술을 하게 됩니다. 하악 같은 경우에는 추천되는 식립 개수는 지금 2개에서 4개까지 이렇게 식립 개수가 추천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추천되는 식립 위치는 어디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런 총이치라고 하는 구조물은 한 덩어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구칩으로 식괴를 갖다가 분쇄를 하실 때 하악 의치는 이렇게 전방부가 상방으로 들어 올려지는 이러한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는 이렇게 요 상방으로 들어 올려지는 이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 식립되는 것이 추천됩니다. 추천되는 위치와 개수는 이미 2000년도 COIR 논문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수는 2개에서 4개가 추천되는 개수가 되겠고요. 추천 위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개를 식립을 하더라도 몰아서 식립하거나 비대칭적으로 식립되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잘못 식립된 예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대칭적으로 잘 식립된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잘못 식립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보시게 되면 너무 후방으로 식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소구치 쪽으로 치우쳐져서 식립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악 의치가 전방부가 상방으로 들어 올려지는 그 힘을 갖다가 제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개 식립하는 경우에 이렇게 너무 후방부로 치우쳐서 식립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전방부에 비대칭으로 몰려서 이렇게 이제 식립을 하는 것도 추천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자, 상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추천되는 식립 개수는 최소 4개에서 6개까지가 추천되는 식립 개수입니다. 상악의 경우 식립 위치와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상악 총위치도 마찬가지로 어떻죠? 자, 환자분들이 식괴를 분쇄를 하실 때 상악 의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전방부가 이렇게 하방으로 떨어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추천되는 식립 위치는 일단은 이렇게 하방부로 떨어지는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 대칭적으로 식립이 되어야 하고요.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4번과 5번 사이에 추가로 식립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래서 추천되는 위치와 개수는 상악 같은 경우에 이제 4개에서 6개까지 추천이 되고요.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요 F 그림인데요. 이 F 그림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요 케이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4번, 6번에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전방부를 클래스 4 RPD로 수복을 해주는 게 환자분들이 훨씬 저작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치부에만 이렇게 식립이 되게 되면은 전방부의 의치가 움직이는 힘을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COIR에서 이미 여러 석학분들께서 이렇게 식립하는 거는 퀘스천업을 하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실 때 이렇게 이제 추천되는 개수와 위치대로 식립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4개에서 상악에서 4개에서 6개까지가 지금 추천이 되지만 생각해보면은 6개까지 과연 임플란트 틀니할 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러한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어서 지금 저널 오브 클리니컬 페리오돈톨로지에서 이렇게 이제 4개 식립한 군과 6개 식립한 군을 5년까지 팔로우업을 해서 지금 제시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팔로우업을 했더니만 4개 식립한 그룹과 6개 식립한 그룹에 있어서 임플란트의 주변에 골소실이나 포켓 뎁스의 깊이, 그리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나 아니면 드실 수 있는 음식물의 종류까지 비교를 해본 결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악에 임플란트 틀니를 계획을 할 때에는 6개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크게 필요가 없고요. 4개 식립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악에 임플란트 틀니를 계획을 하실 때 조금 하악보다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비교적 최근인 2021년도에 브리티시 덴탈 저널에서 보철물 타입에 따른 그 실패율을 갖다가 검사를 해본 결과 상악의 오버덴처에 있어서는 이렇게 19%까지 높은 실패율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9%면 식립되는 임플란트의 4분의 1이 페일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높은 실패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악보다는 상악의 임플란트 틀니를 갖다가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 증례에 있어서 꼭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지 않는 케이스라면 상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컨벤셔널 한 총위치로 수복을 하시는 게 더 예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상악 같은 경우에 제가 요런 케이스들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요렇게 이제 상악은 무치악이고 하악 전치부만 남아있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런 케이스에 있어서 이렇게 잔존 치조제와 하악의 전치부,
잔존 치조제의 이 호리존탈 디스크레판시가 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악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픽스드로 수복을 하고 구치부에 클래스 1 RPD로 하는 케이스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전치부를 픽스드로 수복을 하게 되면 이 임플란트의 페일리어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잔존 치조제와 잔존 남아있는 치아들의 호리존탈 디스크레판시의 갭이 큰 경우에는 전방부의 임플란트 픽스드보다는 임플란트 오버덴처로 치료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훨씬 안전한 치료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부분 무치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무치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천 가지의 조합의 증례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많은 조합이 나오는 증례를 다 외울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증례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부분 무치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치아 지지 케이스와 조직 지지 케이스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모든 국소이치 증례에 있어서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할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치아 지지 같은 경우에는 풀크롬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케이스는 이러한 조직 지지 케이스에서만 임플란트 식립을 고려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제가 절반은 날려드렸죠. 이 치아 지지 쪽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지지 케이스, 즉 클래스 1, 클래스 2 국소이치를 장착하시는 환자분들은 이렇게 수많은 불편함을 항상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임상가들은 최소의 개수로 그 다음에 전략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함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불편감들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치료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할 때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거는요, 바로 의치의 3요소입니다. 이 의치의 3요소는 우리가 학부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자, 의치의 3요소 뭐죠? 유지, 지지, 안정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덴처는 얼핏 보기에 굉장히 허접해 보이는 덴처일지라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잘 쓰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국소이치 케이스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이 환자분의 유지, 지지, 안정 중에 어떠한 점을 보강해 드리면 이 환자분께서 편하게 의치를 장착해서 쓰실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자, 하악의 클래스 1 RPD, 굉장히 우리가 임상에서 흔하게 보는 케이스죠. 이러한 국소이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총이치와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구치부로 식괴를 저작을 하실 때 풀크롬 라이너를 중심으로 하는 전방으로 의치가 회전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은 케이스에 클래스 1 케이스일지라 하더라도 우리 술자가 이 환자분들에게 리텐션을 보강해 주고 싶은지 아니면 이렇게 서포트를 보강해 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식립 위치는 앞선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잔존 폐후방 지대치에 바로 뒤에 식립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7번이나 6번 위치에 식립을 해서 수복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논문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 잔존 지대치, 그 최후방 지대치에 바로 뒤에 식립되는 게 더 임플란트 예후에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구치부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는 게 더 예후가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16년도에 COIR에 그 전북대 박주미 교수님 팀에서 퍼블리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최후방 지대치에서 멀리 식립된 임플란트들이 응력을 더 적게 받기 때문에 예후가 좋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근데 이 결과와 또 상반되는 데이터를 보여주신 팀이 있는데요. 서울대 허성주 교수님 팀께서 최근에 퍼블리시한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잔존 지대치의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식립된 임플란트들이 이렇게 그 지대치에서부터 멀리 식립된 임플란트보다 환자분들을 팔로우업해서 봤더니만 석세스 레이트가 더 높다라는 결론을 갖다가 내고 계십니다. 두 논문의 결과가 굉장히 상반되죠. 제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두 논문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를 갖다가 어디에 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의치의 3요소, 유지, 지지, 안정, 이 3요소 중에 어느 부분을 더 보강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하여 이 논문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루하실 테니까 케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30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당뇨를 앓으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악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지금 무치하게 되셨고요. 하악도 이렇게 치아 몇 개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이 저에게 간곡히 부탁한 거는 여자 환자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젊은. 이 환자분은 본인이 상악은 이미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여러 치과에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저에게 부탁하신 거는 제발 틀니에 고리가 보이지 않게끔 해달라 하는 게 부탁이셨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니즈는 어쨌건 클래스 B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면 요 최후방 지대치 바로 뒤에 식립을 해서 클래스를 없애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저는 임플란트를 구치부에 식립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대합치가 총이치였기 때문입니다. 대합치가 총이치인데 이 하악의 대합치에 그 전치부만 수복이 되는 경우에 어떠한 합병증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컴비네이션 신드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보시게 되면 벌써 상악의 전치부 치조제에 본흡수가 많이 일어난 거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앞쪽에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된다면 이 그 전치부의 상악 전치부의 본흡수는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근데 조금 럭키했던 게 이제 아까 있었던 그 루트를 그래도 치근이지만 살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마그넷으로 수복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구치부에 이렇게 식립을 해서 서포트를 보강을 해서 컴비네이션 신드롬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위치로 식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원대로 클래스분 생략을 한 이런 국소 위치로 하악을 수복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케이스 보여드리게 되면 이분은 이렇게 이제 13번과 33번 이렇게 캐나인 두 개만 그것도 엇갈린 교합으로 남아 있었던 케이스였는데요. 다행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하악에 본이 괜찮아서 픽스드로 수복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합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구치부도 심으려면 심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본그래프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13번이 하나 있어서 요렇게 이제 상악의 전치부에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이렇게 서베이드 브릿지로 수복을 하고 구치부는 클래스 1 RPD로 수복을 해드리는 케이스였습니다. 상악의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상악의 클래스 1 RPD는 굉장히 예후가 괜찮죠. 왜 그럴까요? 상악에는 팔레이트라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악이 이렇게 픽스드일지라도 상악의 클래스 1 RPD는 굉장히 좋은 예후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임플란트 틀니 전략 수립 시에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용 가능한 골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악강 관계와 그 다음에 악강 공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어태치먼트별로 꼭 필요한 그 악강 공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술전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대합치가 총이치냐 아니면 국소이치냐 아니면 다 전부 자연 지혈이나 혹은 임플란트 픽스드냐에 따라서 식립 위치와 개수는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악궁의 형태가 V 쉐입이냐 아니면 U 쉐입이냐에 따라서 위치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분에게 립 서포트 같은 연조직 지지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식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구강 위생 관리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없으면 계속 교육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콜 체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스텐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스텐트가 아까 그러한 치료 계획 수립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틀니와 일반 틀니는 기본적으로 같은 보철물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그 일반 틀니의 생약학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콜 체크업과 환자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부분 틀니와 임플란트가 보험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향후 시술 빈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